요즘에 이제 주택 중과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중과세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 법이 만약에 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같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 경우와 중과세 받는 사람마다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가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주택을 사서 철거해갖고 상가 건물을 신축한다 해도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과세율 12%보다 토지를 사오는 4.6%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약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철거해버리면 주택 양도가 아니고 토지 양도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철거를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잔금 청산일 현재 토지이기 때문에 중과세는 아니고 4.6%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잔금 청산일 현재 토지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쪽 다 충족이 되려면 저희가 계약하면서 철거를 계약하면서 사용 승인권을 매수자한테 주는 거예요. 특약사항에다가 계약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을 매수자한테 주고 매수자가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고요. 잔금 청산일에는 토지 상태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규나 해석이 나와 있는 게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계약일 현재 특약으로 사용 승인권을 매수자한테 준다고 하면 계약일 기준의 주택이라면 비과세 해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도자는 취득세,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입장에서는 잔금 청산 현재 건물이 없다, 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주택 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4.6% 적용됩니다. 근데 이 반대로 양도하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데 중과세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특약을 넣으면 안 되겠죠. 특약을 넣으면 주택으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이 아닌 그 본인이 멸시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써야 돼요. 본인이 멸시를 해서 잔금일 청산 멸시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 청산하면 둘 다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사람도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취득한 사람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4.6%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도자, 양도자가 둘 다 장점이 있는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서 써야 되는지 이건 중개사님이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잘 써주셔야 된다고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금 출처, 어제 부동산 거래하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고 실거래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 조달했는지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뭐 거기 초과하면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법상 저희는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에 매도자하고 양도자하고 등기가 되면 등기가 접수가 될 거고, 양도자인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등기가 매도자, 매수자가 변경되는 순간에 자료 제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나라에. 그래서 자료 제출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그 등기 사항이 다 세무서에 전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세무서에서는 그 등기부를 확인해서 양도자한테는 이제 양도세 부과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으면 또 부과를 하기도 하고, 또 신고를 했으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매수자한테는 내가 이 자금을 사는 사람이 어떤 자금을 주고 샀는지, 혹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해서 주택가액이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가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가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무 공무원마다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마다 좀 틀려요. 4억이라는 그 기준이 강남에서는 엄청난 싼 집이고 하지만 저 전라도 진도 끝에서는 4억은 비싼 집인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4억이라는 기준이 세무서마다 얘는 조사할지 말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무처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4억이고 서울 수도권은 4억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증여세 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억을 기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법이 바뀌면서 이제 3억으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집값은 지금 몇 배가 뛰었는데 이 기준 자체가 3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억 이상으로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자금 출처에 대한 자금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보는 게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는 거기서 뭐 대출로 받은 건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산 건지 주식 양도한 금액을 샀는지 이거에 대해 일일이 이제 소명을 하고 대출이 은행 대출인지 아니면 신용 대출인지 아니면 타인한테 직접 대출 받은 건지 특수관계자로 대출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재를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가와 이 기재 내용을 확인해서 그리고 실제 거래한 가액이 계약과 잔금 청산일 전후 2주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 그다음에 잔금 청산 후까지 그 계좌를 전부 다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첫 번째 조사하고 있는 건 실제 거래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다운 계약서인지 아니면은 그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 계약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내역이 주고받은 돈이 있는지 그게 주고받은 돈이 그 계약서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한국감정원이면서 그 함정원에서 해야 되는 그거고요. 근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다 보면 자금출처 계획서에 보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 이외에 증여세 조사를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3억이 넘어가면 아빠한테 돈을 받았는지 실제 벌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저희도 대충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6억이에요. 그럼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내가 지금 세무서에서 조사할지 말지 결정되는 게 저희가 연봉이 1억이에요. 1억인데 1억이라는 돈을 연봉 1억인데 5년 동안 조사해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총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억 1억 1억씩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으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빼고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1억씩 5년 동안 벌었으면 돈이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세무서가 그 부동산 그 취득자금 계산할 때 그 1억씩 5년 동안 5억을 벌었지만 카드 사용한 금액을 또 차감하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연봉은 1억인데 5천만 원씩 카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적금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5천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2억 5천입니다. 그럼 그 2억 5천 이면 4억이 필요한데 2억 5천밖에 충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그 총급여를 기준으로 5년 동안 더해서 계산해서 이제 산정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는데 그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소득의 총급여를 5년치를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 제출하죠. 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자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제출해서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본인 명의로 사용한 그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빼시면 돼요. 그래서 총 급여에서 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다 빼고 그럼 그 나머지가 나의 자금 출처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세무조사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사면 상관이 없는데 뭐 부모님한테 빌리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출처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금 출처가 4억이 필요한데 1억이 연봉인데 1억을 다 카드를 썼다고 하면 출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그럼 그 4억이란 돈을 어떻게 하면 자금 조처가 가능한지 대부분 저희는 그런 부모님한테 빌리죠. 빌리는 건데 요즘에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뭐 저희가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출을 해서 그거를 원금을 갚으면 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리다 보니까 국가에서 4.6% 이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약정서에는 0%로 한다고 하면 국가가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요. 근데 그 증여세를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엄마한테 빌려서 이제 취득자금 사용했는데 5억에 4.6%면 2,300만 원이에요. 그럼 매년 2,300만 원이라는 거 이자를 알기 때문에 이걸 증여세를 부과해요. 근데 이걸 증여세를 2,300에서 증여세 부과하면 다행인데 올해 2,400, 내년에 2,300이고요. 올라가면 2,300인데 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2,300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2,300인데 2,300에 대한 증여세 계산할 때 작년 걸 엎어서 2,300 플러스 2,300을 가지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무기자로 빌렸을 때 위험감이 있는 걸 계속 엎어서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피하려면 1,000만 원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선택하면 되고요. 1,000만 원이라는 이자율은 내가 0%로 했으면 2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동명의를 엄마한테 2억 빌리고 또 아빠한테 2억 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는 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 배우자는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50% 배우자가 50%인데 그러면 그걸 엄마한테 빌릴 때 내가 엄마한테 50% 배우자가 장모님한테 50% 빌리는 걸로 해서 2억 2억씩 빌리는 걸로 계약서 쓰셔야지 서로 증여세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고요. 또 5억에 대해서 내가 전체 혼자서 자금을 빌려야 된다고 하면 1,000만이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는 최소한 2.6%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5억을 빌리게 되면 최소한 2.6%를 주셔야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부모님한테 주는 이자율이 낮아야 되는 게 부모님이 혹시 이제 세무조사하다 보면 증여세는 해결될 수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씩 매년 줬는데 부모님한테 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증여세에 대한 조사할 때 증여세는 해결되지만 엄마가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 세금이 27.5%고요. 27.5%만 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머님이 혹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고세율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서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증여세보다는 엄마가 부담하는 이자 소득세가 낮고 그리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대 약정서 쓰시고 그다음에 금전대 약정서를 쓴 다음에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공증은 사실은 이제 법무법인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 법원에서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확정일자를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직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 날짜에 금전대 약정 쓰고 서로 약정한 그 사실관계를 이 날짜에 작성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날짜 받는 거예요. 그 날짜를 조정 받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0%인 이자율보다는 0.1%나 0.5%나 1%로 작은 이자율을 주는 걸로 계약서 쓰셔갖고 소득세를 낮게 부담하면서 어머님한테 실제 이자를 조금씩 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실제 이자가 실제 지급이 돼야 돼요. 세무서에서 요즘에 좀 강화가 돼서 0% 이자율보다는 아예 그 실제 지급한 이자 내역, 지출 내역이 있는 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세무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제 빌린 건지 아니면 증여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조금씩 50만 원씩이든 아니 100만 원 이게 꼭 높은 금액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조금씩 이제 부모님한테 이자 주는 걸 매월 입금하는 기록을 꼭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남겨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부모님과의 그 금전대 약정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세무 공무원도 이제 그거 증빙이 있어야지 해줄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구두상으로만 나 이거 빌려준 거예요, 빌려받은 거예요 라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과세를 오히려 빌려줄 때 중요하고 빌려받을 때도 중요가 될 수 있거든요. 금전대 약정이 없으면 현금을 줄 때도 중요하고 받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꼭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채무 상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이빠이 대출을 받죠. 금융기관에 이빠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 출처를 소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뭐 10억짜리 사는데 8억을 대출받아갖고 일단은 2억에 대한 자금 추천만 해결하고 나머지 대출받아서 해결했는데 이게 이자가 아까우신 거야. 이자가 아까우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또 그걸 갚아주세요. 근데 이게 갚아주는지 이 매년 또는 길게 보면 2년 텀으로 해서요. 그 세무공무원이 채무를 갖고 있는데 상환됐는지 안 했는지 꼭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체크를 할때 이 본인이 대출받았으면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이 갚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본인 돈으로 갚을 거 아니면 갚으시면 안 돼요. 갚으시면 안 되고 혹시 그때 갚고 싶으면 그때 부모님하고 또 금전대 약정 쓰셔서 받으셔갖고 하셔야 되고, 사실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증여거든요. 부모님 담보로 그 담보 가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대출받은 것도 이자만큼 4.6%만큼 증여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뭐 부모님 담보로 1, 2억을 받아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증여세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출처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한두 번씩 검토를 하도록 본인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빼시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50분인데요. 지금 취득에 대해서 관련된 그 세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대화를 좀 하다가 저희가 지금 9시까지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보유 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위 발표를 했었죠. 혹시 아시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전 폐지한다고 하고 폐지하고 6개월 내 양도해야지 뭐 세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7월 달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는 요즘에 이제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없애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지날 때까지는 일단 없어질 건데 저는 그 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자동 말소되는 주택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자동 말소. 자진 말소할 수 있거나 자동 말소되는 거. 모든 게 다 말소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파트는 무조건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돼요. 그리고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은 4년으로 등기한 경우 있죠. 4년인데. 4년인데는 4년 지나면 자동 말소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으로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유세 혜택 있죠. 쉽게 말하면 재산세 혜택,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배제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특유에서는 아예 이제 모든 부동산에 그 말소기간, 등록기간, 임대기간 끝나면 말소해버리겠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엄청난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 6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그 저희 노 부부님, 그 부모님 세대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 중에 주택임대 소득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엄청나요. 그래서 다세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 다가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1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상관없는데 다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 지하부터 시작을 하면 지하에서 지상까지 해갖고 호수가 많은,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지으면 주차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개별 그 가구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소득이 막 1억에 가까운 사람 되게 많아요. 고소득자죠, 완전히.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먹고 살고 앞으로도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대부분
말을 잘 들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 등록을 하라. 2017년에 권장을 했었거든요. 2017년 12월 12 대책으로 기억해요. 2017년 12 대책 때 부동산 주택임대 등록을 하고 많이 권장을 했었고,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8년으로 등록을 많이 했고, 4년 후 등록하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8년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런 바꾼 분들이 민주당에서 특위 발표한 것처럼 만약에 말소가 된다. 그러면 다세대를 갖고 있는 그 부모님은요, 종부세 일단은 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임대 기간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분가 배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분가 배제를 할 수 있지만 보유하는 기준, 이게 부모님은 사실 양도할 목적은 아니거든요.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건데, 이 어르신이 보유하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거주하는 맨 꼭대기층 말고 나머지는 다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다주택자가 되고, 그 다주택자마다 기준시가가 다 있을 거고, 그걸 합산해버리면 6억 이상은 당일 초과할 거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를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천만 원의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게 현재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나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안 하겠다고, 이제 없는 걸로 없애요,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괜찮은데, 혹시라도 또 이런 법이 생기면 미리 이게 통과될 것 같다고 하면 사실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세대 갖고 있는 분들 미리 차라리 양도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개사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좀 컨설팅을 할 수 있잖아요.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하는 게 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는 무조건 말소, 사년도 무조건 말소이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면 제일 무서운 게 종부세라는 거, 종합부동산세. 현재는 배제를 받았기 때문에 1주택자로서 9억까지 공제도 받고 1주택 단순 누진세율 적용됐었는데, 이제 배제가 풀리면서 말소가 된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면 이제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중개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유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종부세에 대한 조언 때문에 세금을 개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약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을까요? 세금이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유세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고, 양도세가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다 없어지고 이제 딱 하나 남았거든요. 딱 하나 남은 것조차도 되게 이제 복잡해졌고, 그리고 비과세 받기도 엄청나게 복잡해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서, 물론 양도나 보유세에 대해서는 중개사님이 그거를 조언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양도세가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하시고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원망이, 원래 그 세무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매도하는 매도자가 세무적으로 세무사한테 상담받거나 본인이 알아보고서는 검토를 하고 내가 양도했는데 세금이 얼마니까 얼마에 팔면 되겠다라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중개사님한테 돌리더라고, 책임을. 근데 이게 또 예전에 판례가 나왔는데 그 세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정부는 없지만 일부는 있다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서 저희가 이제 성과가 되면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 좋긴 한데, 그 양도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알지 못하고 양도했을 때 중개사님한테 태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거, 18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요. 분양권. 그러니까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내 분양권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취득한 건 주택수에 들어가지고,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 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양도하고 취득하고 또 이 기준이 좀 달라서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9억은
그 나눠진 거는 계산은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나눠진 기준은 현재는 취득하면 다 7억하고 9억하고 나눠진 구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양권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잔금 청산할 때 그때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거 섞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고 분양권을 나중에 잔금 청산하고 주택이 됐을 때 저희가 잔금 청산하고 등기했을 때 취득세를 낼 거고 그 취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그때 법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분양가액이 있죠. 원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8시 59분 1시간 동안 취득세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요. 한 번 들어서 어차피 안 돼요.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다시 보고 또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걸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상담 올 때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현재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지금 현재 세법이니까 중개사님이 어느 정도는 좀 하실 때 그때그때 이제 네이버로 막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거 찾으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올라온 블로그 내용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블로그 날짜도 언제 올린 건지 꼭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1시간 동안 취득세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중개사님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그런 세법에 대해서 보유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